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그림장부입니다. 지은이는 신봉순, 펴낸 곳은 북인입니다. 이 작품은 신봉순 작가님의 소설집인 소매각시에 실린 단편 중 하나인데요. 글을 모르는 키장수 여인이 그린 그림장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부가 들어 있습니다. 키장수 그녀의 삶과 주변인들의 치부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 지금부터 그녀의 그림장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그림장부 신봉순 1. 이번에도 이장 마누라만 아니라면 굳이 나까지 장례식장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말도 제대로 섞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소원한 관계였더랬다. 날씨가 꾸물꾸물하자 더 귀찮아졌다. 오일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둥그런 채와 키를 파는 키장수였다. 오래전 농촌에서는 집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와 채였다. 디딜방앗간에서 쌀을 빻아 채에 내려 고운 가루로 송편을 만들기도 했고 붉은 수수를 능그어서 키질을 한 다음 곱게 빻아 수수 부꾸미를 만들 때도 꼭 필요했다. 그렇지만 이제 농촌에서도 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시어머니 연배 정도였다. 젊은 우리는 써보라고 해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또 키와 채를 능수능란하게 다룬다고 할지라도 온몸이 가루투성이가 되기 십상인 꼴을 좋아할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시대에 키와 채를 팔고 다니는 키장수였다. 닷새마다 돌아오는 장날이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장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보통 크기의 보자기로 펼쳐본다면 4개 정도가 그녀의 난전이었다. 옆에 온갖 과일로 풍성하게 진열된 과일전보다 10배는 적은 공간이었다. 맞은편에 강릉에서 올라온 아줌마들이 빨간 고무생선 대야를 하나씩 끼고 나란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넓은 공간이었다. 그녀가 팔고 있는 키와 채는 크기가 여러 층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훨씬 작아서 액세서리로나 쓰일 것 같은 것과 민속촌이나 공예품 전시장에나 어울릴 것 같이 아주 큰 것으로 진열해 놓았다. 거기에다 쳇바퀴의 안쪽에 팽팽하게 매운 쳇불도 말총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고운 명주실 또는 철사 따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졌다. 또 그 옆에는 이제는 어디에서도 좀처럼 볼 수가 없는 노란 찰고무줄과 검은 고무줄도 그 길이만큼 길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것과는 생뚱스러운 엿기름을 소복이 담아놓은 대야와 그것을 되어줄 돛박이 한쪽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이 엿기름과 고무줄 때문에 가끔 키장수 난전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키장수에게 산 엿기름으로 식혜를 담가야 맛있다고 했다. 고무줄도 마찬가지였다. 잘 팔리지 않아 구하기가 힘든 물건이지만 키장수 난전에 가면 지천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주종목으로 팔고 있는 키와 채는 시어머니 심부름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긴 잘 망가지는 것도 아니니 한 번 사면 평생을 두고 쓰는 물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키장수 난전은 장터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게 되면 꼭 지나쳐야 하는 곳이었다. 그것은 곧 시어머니의 심부름이 아니더라도 장날만 되면 키장수 난전에 진열된 각종 키와 채들과 고무줄들과 엿기름을 보게 되는데 늘 똑같은 물건들이 먼지를 폭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키장수는 애당초 자기 난전에서 성실하게 물건을 파는 주인은 아니었다. 물론 오일장이 번성했던 젊었을 때는 어찌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이 그렇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물건이 널려있는 난전을 떠나지도 않았다. 물건을 구경하고 있다가 주인이 없어 가버릴 작정이면 어디서 바람처럼 나타나서 장승처럼 우뚝 서 있었다. 점을 역히면 바닥에도 길게 그림자가 져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손님의 그림자를 덮치기도 하고 가로지르기도 했다. 키장수는 키가 참 컸다. 웬만한 남자들의 정수리를 다 내려다볼 지경으로 우뚝 솟아있다 보니 나름 키를 줄일 작정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그리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거기다 비쩍 말라서 더 키가 커 보였다. 얼굴도 길었다. 눈도 커다란 것이 움푹 들어가 꼭 겁을 잔뜩 집어먹은 짐승의 눈망울처럼 보여 큰 키에도 불구하고 순해 보였다. 아프리카 원주민과 겨루어도 눌리지 않을 것처럼 살결이 거무튀튀해 평생 장돌림 생활을 하면서 풍찬 노숙 탓이겠거니 미루어 짐작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 해의 운수를 점칠 수 있는 토정 비결책을 파는 영감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언제나 한복 바지 저고리 차림에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봄바람이 건득건득 부는 3월이 되면 새송화나 나팔꽃 같은 꽃씨도 팔았고 뺨을 스치는 봄바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배추나 고추의 씨앗을 토정비결책과 함께 파는 책장수였다. 그렇지만 한가하기는 키장수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아무리 시골 장터라고 하지만 한 해의 운수가 궁금해 토정비결책을 살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각종 꽃씨도 조금 있으면 온 산천이 꽃으로 만발할 시골에 아이들 학교 준비물 아니면 굳이 꽃씨 봉투를 장만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씨앗들은 농협이나 종묘사에서 사면 훨씬 우수한 품질을 살 것이고 그것도 귀찮은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뺨으로 스치는 봄바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 사방팔방에서 꽃봉오리들이 툭툭 터지면 필요한 고추, 배추, 상추, 쑥갓, 무, 고구마 같은 각종 육묘가 온 장터를 푸르게 덮을 것이니까. 천냥하우스 난전을 지키는 장돌림도 심심하기는 매일반이었다. 물건의 종류는 많았다. 아마 이 셋 중에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키장수 난전보다는 5배 클 것이고 책장수보다는 10배나 컸다. 천냥하우스가 성수기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파라솔 밑에서 고스톱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IMF가 터지고 몇 년 동안이었다. 그 세 사람은 장터를 오가는 사람 구경도 시들해지자 파라솔이 널찍하게 펴져 있는 천냥하우스 난전 귀퉁이에서 고스톱판을 벌였다. 세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사람은 책장수였고 그 다음은 키장수였고 천냥하우스가 가장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키는 키장수가 가장 컸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여자처럼 몸피가 자그마해서 그들이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볼라치면 꼭 암탈기 병아리를 양쪽으로 품고 있는 형상이었다. 책장수와 천냥하우스는 고스톱을 치다가 손님이 오면 판을 잠시 중단시켜 놓고 물건을 팔기 위해 달려갔지만 언제부터인지 키장수는 손님이 그녀의 난전에 와도 달려가지 않았다. 일이 이쯤 되면 나 같은 사람들이 문제였다. 어쩌다 엿기름이나 노란 찰 고무줄을 살 일이 있어서 그녀의 난전을 기웃거려도 그녀는 자기 난전에 손님이 기웃거리는 것도 모른 채 고스톱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 아니, 손님이 기웃거리면 고스톱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살 물건을 들고 자기 쪽으로 오란다.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장터가 들썩거릴 정도였다. 당연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설령 물건을 살 마음이 없는 사람도 키장수 난전에 얼쩡거린 죄로 물건을 들고 그녀가 고스톱판을 버리고 있는 곳으로 숙제검사 받으러 가는 학생처럼 쭈뼛쭈뼛 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키장수는 고스톱판 위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잔돈으로 물건을 셈해주지 않았다. 돈을 받아 허리에 찬 전대에 집어넣고 전대 속에서 잔돈을 꺼내 계산을 해주었는데 행동 또한 굼떠서 한없이 기다려야 했다. 나는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아 키장수 난전에는 얼씬하고 싶지 않았다. 또 그깟 1,000원짜리 고무줄 때문에 한참 열중하고 있는 고스톱판을 깨기가 미안하기도 했다. 고스톱을 치지 않는 날에는 술판을 버렸다. 키장수의 피부가 거무튀튀한 이유도 이 술판이 일조했을 것이다. 장터에 깔린 것이 술안주건만 그네들의 안주는 점심으로 먹는 칼국수나 중국집에서 가지고 온 김치나 단무지가 전부였다. 안주라도 좀 좋았으면 우리는 장터에서 키장수를 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을까. 2. 이렇게 문상객이 없는 장례식장은 처음이었다. 문상객보다는 상조회사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더 많았다. 처음에는 시간이 어정쩡해서 라고 생각을 했다. 영전에 하얀 국화가 장식되어 있어 그나마 장례식장 분위기가 났다. 그런데 국화에 갇혀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자마자 머리끝이 쭈뼛 곤두섰다. 아직 백발이 될 나이도 아니었건만 검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백발에 눈은 움푹 꺼진 것이 화등짠만 하고 전보다 더 하관이 빨아 2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대부분은 영안실과 식당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식당 한 귀퉁이에 영정사진을 모신 영안실이 그녀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술상을 마주하고 있는 식당에서도 그녀의 영정사진이 보여 자꾸 의식하게 되었다. 어째 저렇게 사진이 무섭대? 도대체 쳐다볼 수가 없네. 시장사가 남상이긴 해도 저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는데 어째 저런 사진을 썼을까?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 저렇게 되었을 거야. 얼마 전에 문병을 갔더니만 그날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더구먼. 나는 생각도 없이 병 다 나, 퇴원해서 얼굴에 살이 좀 붙으면 찍지 했더니만 시장사가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해 두라고 하더라고. 아차 싶어서 얼마나 당황했었는데. 그럼 치장사는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겠네. 눈치가 빠꼼인데 몰랐을까?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 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가장 몸이 망가졌을 때 사진을 찍어 저렇게 무서운 모습이 되었구먼. 그러면서도 잘 찍히고 싶었는지 슬쩍 웃었잖아. 누가 여자 아니라고 할까 봐. 암만 장터에서 화투나 술 마실 때 보면 꼭 남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먹었지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문병을 가보지 못했던 나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키장수가 웃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여전히 쳐다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문을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식당과 영안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조문 온 사람이 바로 파악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그녀의 아들은 혼자서 꿋꿋이 영전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그녀를 똑 닮아서 둥그런 눈에 하관이 빨았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20살 이쪽 저쪽일 것이다. 키장수의 다른 가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늘 보아왔었다. 그녀가 이 아이 때문이라도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았다. 키장수가 간암으로 병원에 몇 년 입원해 있을 때 이 아이가 병간호를 다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픈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참 학교 다닐 나이에 우중충한 병실에서 시들어가는 이 아이가 불쌍해 눈물이 나더라는 말도 들었더랬다. 3. 장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도로에는 키장수와 이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키장수가 난전에 펼칠 각종 모양의 키와 채를 손수레에 잔뜩 싣고 앞에서 끌면 이 아이가 뒤에서 손수레를 밀었다. 석양에 노을이 지는 저녁이 되어 난전을 거둘 때도 이 아이는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서 물건을 주섬주섬 거두어 손수레에 싣고는 아침처럼 그녀가 앞에서 끌고 그는 뒤에서 밀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침에는 해를 이마에 받으면서 손수레를 끌었고 저녁이면 넘어가는 해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 거리를 지나갔다. 키와 채라는 것이 그 생김새 때문에 몇 개만 실어도 한가득인지라 손수레에 산더미처럼 싣고도 모자라 손수레 옆에도 주렁주렁 매달고 갈 수밖에 없었다. 끈으로 단단히 묶을 때도 있지만 대충 올려놓고 갈 때도 있어 아이가 한 손으로 손수레를 밀며 한 손으로는 물건을 잡고 있을 때는 물건을 묶지 않았을 때였고 두 손으로 손수레를 밀 때는 물건을 단단히 묶었을 때였다. 물건을 묶었을 때보다 물건을 대충 올려놓고 갈 때가 더 많았다. 물건을 묶지 않았을 때는 아이의 자세도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날에는 동네의 계란개는 다 모여들어 유난히 더 짖으면서 그 모자의 뒤를 쫓았다. 하긴 이들 모자의 입성이 언제 한번 깔끔했던 적이 없었다. 어미는 사시사철 무릎이 쑥 튀어나온 고무줄 바지에 늘어날 대로 늘어난 티셔츠면 끝이고 아들은 거기에다가 고무줄 반바지를 추가하면 되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장수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장날이면 어김없이 보는 풍경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직 뭘 몰라 저렇게 어미의 말을 잘 듣나 싶었다. 그런데 한창 예민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에도 여전히 어미의 손수레를 밀고 다니는 것을 볼 때는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다. 언제나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눈과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어미를 장터에 데려다 주느라 학교를 지각할 것 같아 보는 내가 조급했지만 그들 모자는 한 번도 서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파장되고 어둑어둑해도 술판이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아이는 술판이 끝날 때까지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둥그런 채와 길쭉한 키와 어미를 손수레에 같이 태우고 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술에 잔뜩 취한 그녀가 둥그런 채를 안고 잠들어 있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키를 쓰고 쳇바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닷새마다 장이 서는 곳을 따라 고장에서 고장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장돌림에게는 운송수단은 필수품이었다.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당나귀가 운송수단이었고 자동차가 흔전만전 굴러다니기 시작하자 장돌림들에게는 세렉스 같은 짐차에 방수천으로 지붕을 씌우고 다녔다. 키장수만 오직 손수레가 운송수단이라 다른 고장으로 물건을 팔러 나갈 때는 주로 버스를 이용했다. 나름 짐을 간단하게 할 요량으로 쳇바퀴와 쳇바퀴 사이로 긴 노끈을 끼워 황태 꾸러미처럼 엮었지만 키와 함께 물건이 주는 부피 때문에
버스 기사들에게 적잖이 퉁바리를 맞아야 했다. 그럴 때도 언제나 그 아이가 온갖 퉁바리를 다 맞아가면서 버스에 짐을 실어주고 짐을 내려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키장수가 사는 동네, 즉 내가 사는 동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몇십 년 전에 다락방 선교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돈으로 마당에 종탑이 있는 작은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키장수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돌림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머리를 조아렸다. 성탄절 이브에는 새벽송을 돌았다. 한밤중에 교회 성도들의 집 문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나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주인이 그 답례로 과자 보따리를 선물로 주는 행사였다. 한 동네에 살면서 키장수의 집을 그것도 한밤중에 처음 가보는 날이었다. 마당은 넓었다. 집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넓어 보였을 수도 있었다. 지붕이 낮은 집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담장도 군데군데가 무너져 있었고 그나마 서 있는 것도 곧 무너질 것처럼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위태로운 담장을 받치기라도 할 작정인지 그 밑에는 계집이 몇 채 있었다. 우리가 마당에 들어서자 개들이 일제히 우당탕거리면서 짖기 시작했다. 다행이라면 모두 묶여 있었고 마당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눈 속에 짐작되는 것이 감자구덩이처럼 계집 앞 여기저기에 봉분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지만 지린내가 진동해 오히려 생명력이 느껴졌다. 대체로 1절만 부르면 주인들은 잠을 깨고 마루로 나오는데 찬송가 4절까지 다 부를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 찬송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돌아서서 나오자 그제야 그 아이가 캄캄한 마루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창하고 덤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나왔다. 물론 과자 보따리도 키장수도 볼 수가 없었고 마당 그득하게 있던 개들과 머리카락이 하늘로 뻗쳐 있던 그 아이가 전부였다. 4. 저녁 시간이 되어도 문상객이 없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머니들이 식당 바닥에 둘러앉아 놀고 있었다. 5명이나 되는 상조회사 직원들도 한쪽 구석에 우두망찰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했다. 나처럼 스마트폰을 뒤적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아이는 손가락을 꺾으면서 영안실을 지키고 있었다. 아침에는 보이지 않았던 상복을 입은 젊은 부부가 그 아이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처럼 나름 검은색으로 복색을 갖춘 친구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상복을 입은 여자 옆에 앉아서 무슨 말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6명이 앉아 먹을 수 있는 탁자가 한 줄에 7개씩 4줄이 있는 식당에 손님들은 탁자를 달랑 2개만 차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키장수의 집안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2개가 된 것이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눈이 움푹 들어갔고 하관이 빨아 그녀의 친정 쪽 사람들일 거라고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마을 사람들도 나처럼 할 일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나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었다. 썰렁한 장례식장에 우리마저 없다면 그녀의 마지막 길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서였다. 또 지금이라도 손님이 밀물처럼 들이닥칠 수도 있을 것이니까.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구먼. 죽은 남편 쪽 사람들이야 남편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났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한평생을 같이 장사를 다녔던 장꾼들도 어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나 모르겠네. 그거야 세상 인심이 그러니 할 말이 있나.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도 정승이 죽으면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옛말이 달리 있겠어?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하네. 의리하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장돌뱅이들 같으니라고. 허구한 날 장터에서 치장사에게 얻어먹은 술이 얼마고 치장사에게 딴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문상 오는 사람이 없을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받아먹은 부조금만 해도 엄청날 터인데 그걸 그냥 뚝 떼먹고 마나? 하긴 치장사가 저리 엉크렇게 생겼어도 인정이 많았잖아. 남들 경조사에 한 번 빠진 적이 없을걸? 돈도 많이 구워준 모양이더라고. 이제 죽어버렸으니 돈 받기는 틀렸을 것이야. 돈 갚기 싫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줄도 모르지. 키장수가 인정이 많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야 했다. 그날 새벽송을 갔을 때 그녀는 아마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던 모양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커다란 과자 상자가 교회로 배달되었다. 전날 많은 가정을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과자 상자는 받지 못했더랬다. 그런데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키장수는 심심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간식거리에서부터 주일날 교인들의 점심 준비에 쓰라고 두부나 콩나물과 돼지고기 같은 것을 보내왔다. 그녀가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나날이 시작되자 예배드리는 일은 뜸해졌지만 잊을만 하면 불쑥 무엇인가를 들이밀고는 시침을 떼곤 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내일 하는 동안에도 미역과 소고기를 보내와서 우리를 아연하게 만들었더랬다. 저녁 식사 하셔야죠. 얼굴이 반들반들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리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남편하고는 장사 치르는 문제로 말이 오고 갔지만 우리와는 대면대면했던 관계였었다. 짐작대로 사위자리였고 키장수가 낳은 딸도 아닌 전실자식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속닥거렸다. 자식이 딸린 늙은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 모양이었다. 키장수도 처음은 아니었다. 장돌림 생활을 하면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사별했다고 했다. 그런데 키장수의 박복함 탓인지 전실자식 딸린 호라비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이 만만해 보일만 하자 그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덜컥 쓰러지고 말았다. 키장수는 장돌림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자신 있는 것은 오직 장터와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파는 일이었다. 전실에서 낳은 딸이 아직 어려서 그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장터를 누볐다. 키장수가 키와 채를 팔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운송수단은 없었기에 무겁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집집이 필수품으로 몇 개씩은 부엌 벽이나 창고나 곳간에 걸어두어야 안주인의 마음이 푸근했던 시절이기도 했으니 물건이 잘 팔리기도 했더랬다. 물론 이윤도 좋아 하나 팔면 3개를 사들일 수 있었다. 돈이 벌리던 시절이다 보니 업고 있는 아이가 복덩이처럼 여겨졌다. 하루 종일 장터에서 아이를 업은 채 물건을 팔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줌똥으로 칠갑한 남편을 씻기고 밥을 해먹고 나면 한밤중이지만 힘든 줄도 몰랐다. 오직 이런 남편일지라도 그녀의 곁에 오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쓰러진 지 3년 만에 그녀의 남편은 죽고 말았다. 전실자식이 6살이 되던 해였다. 사방 천지에서 꽃망울이 펑펑 터지는 봄날이었다. 아이는 남편을 닮아 예쁘게 자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은근한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더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아침부터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이의 긴 머리카락을 쫑쫑 따서 노란 리본으로 묶고 장날에 새로 산 노란 원피스에 하얀 스타킹을 신겼다. 지켜보던 남편도 흡족한지 웃음이 감돌았다. 딸아이를 자기 옆에 두고 혼자 장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 다른 날보다 화창한 그날에 남편은 죽어 있었다. 아침에 죽었는지 석양의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녀의 딸은 얼마나 울었던지 아침에 곱게 빗겨주었던 머리가 수세미처럼 헝클어졌고 병아리색 원피스에는 눈물 콧물이 촛농을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 칠갑하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아침에 그녀가 차려둔 밥이 소복이 부어져 있었다. 그녀의 딸이 남편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었다. 오랜만에 온 대목장을 놓칠 수가 없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부터는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그날은 가지고 나갔던 물건을 몽땅 다 팔고 막판에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을에 깎을 것을 대비해서 일부러 조금 더 가격을 높여 불렀는데도 깎아달라고 물건의 트집을 잡는 사람도 없었다. 오늘만 같으면 금방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을 것만 같았다. 장이 파할 때쯤이 되자 온종일 희끗희끗 흩날리던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딸아이가 장터 한가운데 타고 있는 모닥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봄날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졸지만 않았다면 그 차를 탈 리가 없었다. 맞은편에서 어물장사를 하는 남자의 트럭이었다. 평소에도 차를 태워주겠다는 소리를 잘했지만 그의 음흉한 속이 다 보이는지라 언제나 거절을 했더랬다. 공짜는 없는 법이라 딱 한 번이었다. 그날 아이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녀의 배가 쳇바퀴처럼 동글동글 굴러오자 장꾼들 사이에서는 근거 없는 말들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어물전 남자가 트럭 뒤로 불러냈지만 가지 않았다. 아이는 혼자 낳아서 키웠다. 사내 아이였다. 5. 사위짜리가 저녁을 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다. 술안주로 나온 육개장이 식어 뻘건 기름이 둥둥 엉겨있는 것을 보자 나도 생각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키장수의 친척 쪽도 누구 하나 저녁을 먹는 사람이 없었다. 사위는 잠시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한 잔씩 돌리기 시작했다. 상 위에 말라 비틀어진 음식을 보더니 구석에 앉아서 놀고 있는 상조회사 사람들에게 과일을 좀 새로 달라고 했다. 상조회사 직원은 단감과 수입포도가 반반씩 담겨있는 접시를 들고 왔다. 금방 깎은 단감이라 싱싱했다. 우리의 그것이 맛있어 보였는지 키장수 딸로 보이는 여자가 음식을 잔뜩 늘어놓은 과방으로 가서 단감만 비닐봉지에 담아와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깎아먹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순식간에 단감 껍질만 수북했다. 밤 9시가 되어가는 시간 동안 5명의 마을 사람 중에 2사람이 가버리고 나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2사람이 다시 문상객으로 온 것 말고는 손님이 없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나가버리고 나자 할 일도 없었다. 새로 문상 온 2사람은 전 이장 부부였었다. 키장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병하러 다녀온 사람이기도 했다. 몇 달 사람을 못 알아보던 치장사가 그날은 아주 정신이 맑아 보여서 좀 더 살 줄 알았건만.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나?
부부는 머릿고기를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 상조회사 직원이 다가와 저녁을 드릴까 물어보자 어디 모임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오느라 늦었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며 머릿고기 한 접시를 더 청하기도 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정신이 돌아왔을 때 돈 빌려준 사람이나 알아둘 걸. 시장수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하던 눈치였었는데 당신이 자꾸 집에 가자고 보채는 바람에 그걸 못 물어봤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그런 줄 알 리가 있나? 시장사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옆에 듣고 있던 마을 사람이 둘이 주고받는 틈바구니에 물방개처럼 퉁벙 들어갔다. 아이고, 처녀 쪽부터 장돌뱅이 생활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겠지. 시장사가 생긴 것과는 달리 마음이 여려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해. 돈 꿔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도 많을 테고. 흉악한 것이 사람이라 시장사가 정신이 들락날락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예 돈을 갚을 작정을 하지 않는 종자들도 많으니 내 눈으로 시장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오늘 여기 오지도 않았잖아. 세상 인심이 그 모양이야. 돈을 빌려준 것을 봤다고 해도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빌려준 당사자가 죽었는데 갚고 싶겠어? 보나마나 장부도 없을 텐데. 아이고 참 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들 갖다 주면 되지. 증거가 없다고 돈 꾼 것이 안 꾼 것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면수심이란 말이 생겼을 거야. 양심에 털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맞아, 맞아. 이렇게 전 이장의 마누라가 머릿고기를 툭툭 뿜으며 열변을 토하면 맞은편에 앉아있던 전 이장은 장단이라도 맞추는 것처럼 고개를 주걱거렸다. 장부 있는데. 어? 무슨 장부? 얼떨결에 대답하면서 뒤돌아보자 영정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지키고 앉아있던 키장수 아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누렇게 색이 변한 공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둥그런 눈이 더 둥그레진 그 아이가 건네기에 얼떨결에 받기는 했지만 금방 후회가 되었다. 받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내 옆에 둥그렇게 모여들어 펼쳐보라고 눈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이장 마누라는 장부도 펼쳐보아야 하는 모양이었다. 바스러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쳐보고는 또 깜짝 놀랐다. 글씨는 한 글자도 없이 그림만 잔뜩 그려져 있었다. 영문을 알 리가 없는 나는 그 아이를 쳐다보자 그 아이는 둥그런 눈을 소처럼 끔뻑끔뻑하기만 할 뿐이었다. 잔뜩 기대했던 마을 사람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혹 엄마가 글자를 모르시니?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본 말이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온 것을 봤으면서 아이의 선량한 눈동자 때문에 속된 말로 한번 질러본 것뿐이었다. 네. 장모님이 문맹자였어? 사위가 어느 틈에 다가와 있었다. 조금 전부터 상조회사 직원들과 음식을 빼던 중이었다. 더는 올 손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냉장고에서 술을 빼서 술 상자에 담고 과일이며 물이며 음료수며 재워둔 불고기를 싸기도 했다. 반품할 것은 하겠지만 반품이 안 되는 것들과 불고기처럼 장만해둔 음식들은 내일 화장터에서 쓸 것만 남기고 모조리 마을회관에 드리겠다고 했었다. 노인들이 모여서 드시면 장모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말에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고맙다고 했었다. 문맹자가 뭔데요? 이번에는 그 아이가 매형자리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런 황당한 질문을 했던 것도 그림에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였다. 비록 사람 얼굴을 연필로 빗둘빗둘 그리기는 했지만 캐리커처처럼 특징을 잘 살려 놓았다. 그림도 어디에서 많이 보아왔던 익숙한 풍경 같은 것이었고 같은 그림이 반복적으로 그려진 것이 많았다. 또 그림 옆에는 10,000원짜리 돈다발이 잔뜩 그려져 있었고 100,000원짜리 수표에 아주 뒷장에는 신사임당 얼굴이 있는 50,000원짜리 그림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굴물개 점박이네 아냐? 맞네.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는 사람은 굴물개 점박이밖에 없지. 점 위치까지 똑같잖아. 오른쪽 볼택이었어. 집 앞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여기도 있잖아. 은행 이파리를 세세하게도 그려놓았네.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글씨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의심할 것도 없이 점박이 맞네 그래. 가만, 10,000원짜리가 두 다발이면 얼마지? 얼마긴 200만 원이지. 20만 원일까 봐. 여기 혹부리네는 10,000원짜리가 낱개로 그려졌구먼. 점박이가 치장사에게 2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서도 시침을 떼고 있었구먼. 흉악스럽기도 하지. 혹부리네는 갚은 모양이야. 가위표를 한 것을 보면. 근데 언제 빌려간 거지? 그것도 그림으로 그려놓았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청년의 얼굴이 공책이 넘어가면서 하나씩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 청년의 나이와 연도를 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설날 즈음에는 떡국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달의 모양으로 표시되었네요. 봄에는 꽃으로 표현되었고요. 물론 여름에는 비와 겨울에는 눈사람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고 해도 연도와 계절 정도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도 상현달과 하현달로 잘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이장 마누라가 눈썰미 하나는 빠르구먼. 갑자기 화살이 나에게 날아왔지만 난 이들이 삼천포로 빠지기 전에 얼른 집어내야 하는 것이 있었다. 똑같은 그림이 유난히 많은 곳을 손가락으로 집으며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물었다. 이 그림 좀 해석해 주세요. 가만히 있자. 담장이 특이하구먼. 동글동글한 것이 꼭 돌멩이로 만든 것 같아. 그럼 마당에 우물이 있을 텐데. 여기 우물이 있네. 옆에 두레박도 그려져 있구먼. 말을 하다 말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금방까지 같이 있었던 전 이장 부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돌담 옆에는 커다란 계집이 2채나 있었다. 대부분 사람은 마당에 계집을 두는데 전 이장네는 꼭 대문 밖에다가 그것을 두었다. 그것도 대문 양쪽으로 놓아두고는 송아지만한 개를 2마리나 키웠다. 마당 안에서 아무리 짖어봤자 도둑이 이미 마당 안에 들어온 자체가 기분 나쁘다며 애초에 발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우물집 옆에 그려진 돈다발을 세고 있었다. 어떤 우물집 옆에는 수표 그림도 있었고 5만 원짜리 그림이 있는 집은 우물이 보이지 않았다. 전 이장내가 우물을 메운 후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온 모양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누런 공책에 코를 박고 돈다발 세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자정이 되어가자 마침내 눈이 빽빽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신봉순 작가님의 단편소설 그림장부 잘 들으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